박석입니다. 일단 제 다음 발표하시는 조혁진 전무님 현장에서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영수 대표님은 작년엔 뵙다가 올해는 못 뵀네요. 예. 원래 이거 한 2시간짜리 장표인데 장표를 많이 줄이긴 줄였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중요 내용을 좀 못 줄였다 보니까 발표 시간 50분에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새롭게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새로운 시장 트렌드가 무엇인가라는 관점. 이거는 당연히 이제 글로벌 시장의 관점이고 한국 시장은 약간은 시차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를 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술과 이런 신제품은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게 시장의 측면이든 혹은 뭐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문제이든 간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023년 be in it 어디에 뭐 참닉하라 이런 뜻이죠. 빠져들어라. 그리고 작년에 all together all on 그리고 올해 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 세 가지 다 인공지능이 핫 이슈였습니다. 그게 지능화 서비스이든 연결에 대한 문제이든 간에 핫 이슈인데 올해는 좀 더 인공지능으로 풍덩 빠져보라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했던 그런 행사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행사, 그런 기조로 행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이제 2020년, 제가 2020년 코로나 터진 해에 CS 갔었는데 그때가 최고 피크였거든요. 근데 전시 참여 업체는 그때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중국 관람객들 비자를 막아서 중국에서 많이 못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4만 명이 넘는 참석자가 왔었기 때문에 중국 문제가 미중 간의 문제가 좀 더 해결되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이제 CES 안 가려고요. 너무 돗대기 시장이어서 오히려 그냥 인터넷으로 서치해서 보는 게 훨씬 정보 게더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CES도 장사하는 업체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얘네가 전시 분야에서 걔네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서 새롭게 앞으로 주목해서 보거나 추가된다고 한 영역이 파란색으로 된 왼쪽이 푸드테크와 오른쪽 가운데 핀테크 영역인데요. 요게 좀 활성화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제가 보기에 핀테크 영역은 굳이 CS 같은 이런 돗대기 시장에 와서 핀테크 업체들이 전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푸드테크 영역은 한 2, 3년 이후에 되게 대중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결국은 가장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CS 가면은 시장과 기술과 앞으로의 트렌드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공지능, 스마트홈, 그 다음에 모바일 기술, 자동차 기술,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 CES에서 가장 활성화된 영역은 지난 몇 년간 압도적으로 디지털 헬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헬스만을 위해서 CES를 방문해 보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디지털 헬스 영역은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로보틱스 영역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점점 전시 업체도 늘어나고 전 시장에서 사용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CES를 보면서 이게 지금 슬라이드 쇼가 안 되다 보니까 장표가 겹쳐 보이는데요. 거대 제조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관련된 느낌들을 통찰력을 많이 얻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기업이 지난 50년 100년간의 먹거리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 올해 눈에 띄었던 회사는 일본의 소니하고 파나소닉입니다. 소니하고 파나소닉은
여기 우리 아담년 참석하시는 멤버들 대부분이 뭐 다 비슷한 또래들인데요. 우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소니나 파나소닉의 워크맨이나 이런 그 전자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참 좋은 제품을 가졌다고 자랑할 만했죠. 근데 얘네가 90년 이후에 삼성전자에게 완전 밀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전자제품 영역에 삼성전자를 따라오기 힘들어 버렸는데, 올해는 소니가 완전히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솔루션과 서비스 전문 회사로 완전 변신을 했습니다. 저는 제품을 아직 안 써봤는데 각종 자료를 검색을 하고 읽어보면은 대단한 큰 변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오른쪽 밑에 겹쳐서 안 보이는 Well into the Future라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부터 전기 충전 그리고 ESS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토탈 관리 솔루션과 관련 기술들을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회사였고요. 또 하나 한국 회사 중에는 오른쪽 위에 보이는 대농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대표적인 그 농기계 중장비 회사인데, 얘네가 지난 3년간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 투자를 되게 의미 있게 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오 잡으려고 인공기술 투자하는 기업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얘네는 정말 실질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들, 미국의 존 디어 같은 회사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올해 자율주행 트랙터에 대한 뭐 일종의 좀 시제품 정도의 제품과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재배기를 선보였는데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변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적인 느낌은 이제 우리는 중국한테 완전히 잡아먹힐 날이 1, 2년밖에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왼쪽 기사에 나와 있는 CS 삼국지라고 하는데요. 삼국지도 아니고 완전히 중국이 이제 앞서갈 거고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LG전자의 미래가 너무너무 암울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작년까지는 삼성전자, LG전자 부스를 가고 중국의 TCL이나 하이센스를 가면은, 하이얼 이런 데 가면은 격차가 느껴졌습니다. 전시된 제품의 퀄리티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요.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올해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LG전자는 공감 AI라는 비전을 내놨는데 아무 씨잘데기 없는 비전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스토리텔링이 전혀 안 되는 비전이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해상도의 거대 TV가 있는데 TCL이 더 싸면은 삼성전자를 사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LG전자가 가전에서도 중국이 우리를 거의 따라왔다는 걸 좀 심각하게 느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보쉬라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전장 회사가 이번에 기자간담회에서 뭘 발표했냐면, 앞으로 빠른 10년 내, 그러니까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 영역에서 60억 유로, 6빌리언 유로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전시장을 가보면 자동차 부품들이 거의 일부 보이긴 하지만 얘네가 주장하는 스마트홈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비롯해서 인공지능과 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관련된 것만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완전히 환골탈퇴하는 변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CES 혁신상에서 국가별 수상 개수로 따지면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이. 근데 여기에 절대 이것만 가지고 한국이 뭔가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면 100% 착시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기업들이 CS 혁신상 수상하는 부분에서 1위가 된 것은 당분간 계속 1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 벤처부나 정부에서 코트라에서 CS 혁신상의 애플리케이션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 작성에 1타 강사들이
테헤란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잘 탈 수 있도록 그 수상 지원서 애플리케이션을 잘 써주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을 잘 타는 거죠. 그럼 과연 그 기업체들 중에 의미 있는 회사들도 뒤쪽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은 거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기조연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두 가지만 뽑아왔는데요. 하나는 젠슨 황. 젠슨 황이 거의 CES를 덮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HBM3E의 설계를 바꿔라라는 얘기를 삼성전자 전사가 뒤집어졌었죠, 이번에. 또 하나 젠슨 황의 비전 중에 하나는 현재의 GPU를 넘어서 가지고 나중에 물리적 AI, 로봇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엔비디아가 세상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황되지가 않은 게, 예를 들면 얘네가 얘기한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에 코스모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장에서 한 한국의 로보틱스 회사 CEO가 한 얘기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 이 로봇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 엄청난 많은 시나리오와 데이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로봇 기술이 좋은 회사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금방 진출하기가 쉽지 않대요. 진입장벽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코스모스가 활성화되면은 하드웨어 기술이 있으면 단기간에 학습을 시켜서 로봇을 시장에 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스모스란 것은 로봇 같은 하드웨어 인공지능 머신들이 학습을 할 때 실물 세계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서 학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뭐 물건을 짚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거기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이 지능화된 서비스로 무장을 해서 현실 세계에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런 비전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엔비디아는 정말 지금도 어마무시한 회사인데 앞으로도 어마무시한 회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5년 전 토요타가 발표했던 우븐시티라는 비전을 이번에 토요타가 현실적인 산출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우븐시티를 발표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동차 회사가 왜 스마트 시티 비전을 발표하냐고. 근데 실제 이거를 구현을 했고 조만간 토요타 지원을 비롯해서 일본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그 신기술 관련된 전문 인력들과 퇴직 인력 약 2,000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스몰 분당 일산 같은 스마트 시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탄소 제로, 거의 탄소 제로,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으로 점철된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토요타 이런 우븐시티에 대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전망은 되게 개인적으로 감흥을 받았던 그런 영역이고요. 올해 트렌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헬스케어 부분에서 완전 개인화 헬스케어 시장이 거의 본물을 이루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본 것은 맨 왼쪽에 윗딩스의 옴니아 스마트 미러라는 제품인데요. 그게 뭐냐면 저 여성이 신발을 신고 체중계 같은 바닥에 올라서서 전면에 거울을 봅니다.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위에 저 외투만 벗고 신발 신고 올라와서 봤는데 제 건강 상태, 제 영양소가 뭐가 부족한지, 그날 아침에 비타민C를 안 먹고 갔더니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고 무슨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당연히 여기 갔을 때는 미국 도착한 지 이틀째 된 날이었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 덜 된 상태인데 어제 잠을 설친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시장에 있는 담당 그 윗딩스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센서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걸 읽어내는 건지 물어봤더니 제가 담당 개발자가 아니라 설명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상용 제품은 아니고 일종의 파일럿 제품인데 그 직원 말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 제품은 B2B용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미 국내에서도 팔고 있는 에보트의 링고라는
혈당 측정하는 제품이나 그 다음에 샴케어의 착용용 혈압 모니터, 이 두 가지 제품은 우리가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려면 병원을 가거나 어디 가서 직접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집에서 왼쪽에 에버트 링고 같은 저런 조그만 밴드 같은 걸 팔뚝에 붙이거나 가운데 있는 리스트밴드 같은 거를 차고 있으면 본인이 세팅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정보들이 스마트폰으로 날라옵니다. 30분, 1시간 단위로. 그래서 두 제품 다 병원 의사들이 측정의 정확도와 관련해서 다 검증을 해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검진이나 병원 방문이 필요 없는 개인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DNC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선보인 소변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일회용 종이컵 같은데 소변을 넣고 오른쪽 디바이스에 저걸 집어넣으면은 소변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열 몇 가지의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건강검진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앞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 스마트 안경인데요. 저는 올해 내 스마트 안경을 하나 구입을 해볼까라는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스마트 안경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많은 제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존에 AR, VR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많이 테스트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고 보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AR 제품들은 현실 세계가 자기 렌즈를 통해서 다 보이면서도 거기에 달려있는 프로젝터를 통해서 각종 이미지나 문자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되게 세련됐고요. 이게 오픈이어 방식이어서 귀에 이어버드 같은 걸 꽂지 않고도 상당히 선명하게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이었고요. 오른쪽에 룩소티카라는 아주 세계 최대의 안경업체가 내놓은 뉘앙스 오디오라는 제품은 예를 들면은 제 앞에 우리 아담년 회원 여러분이 계신데 우리 조상욱 회장님이 가운데 앞에서 설명할 때 조상욱 회장님을 보면서 제가 버튼을 누르면 조상욱 회장님의 말씀만 좀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일종의 보청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주목을 끌었던 제품이고요. 다른 데서 소개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흥미롭다라고 느낀 게 산업용 생성형 AI 응용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번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업체는 두 개밖에 안 되는데요. 첫 번째 프랑스 임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아닌 뭐 드래곤, G드래곤이나 로제 같은 애들이 신을 만한 연예인용 아주 특화된 신발을 만들거나 패션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한테 얘네 툴을 주면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프로세스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시된 제품 같은 경우 저 제품은 인키의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생산을 했는데 그중에 몇몇 제품은 나오자마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랑스 회사 CEO한테 야, 이 프랑스 디자이너들이 니네 솔루션과 관련해서 자기가 잘릴 것에 대해서 짜증내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절대 그런 분위기가 없다는 거. 오히려 그 회사 CEO와 디자이너의 그 담당 임원들은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프로세스가 훨씬 간소화되고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툴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제품이었고요. 오른쪽에 나니아랩스는 한국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같은 곳에 디자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주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서 현장에 현대 모비스와 했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진과 부품이 몇 개 선보였는데 자동차 부품 중에 켈모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부품하고 자동차 휠을 직접 이 나니아랩스의 솔루션을 가지고 디자인했더니 한 달 걸리는 디자인 작업 프로세스가 1분에서 5분으로 다 바뀌었고요. 수백 명이 1년에 모비스가
자동차 휠을 한 3만 개 정도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뭐 일부만 출시를 하겠죠. 근데 이것 역시도 얘네가 거의 반나절 만에 300명이 몇 개월에 할 일을 다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모비스가 깜짝 놀랐다고. 그 디자인 퀄리티나 디자인의 창의성 역시도 대단히 놀라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회사들의 이런 솔루션이나 펑션들을 뭐 어도비 같은 거대 회사들이 아마 흡수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얘네 같은 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얘네 같은 솔루션들을 내놓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품 설계 및 디자인 프로세스도 젠 AI가 점령하고 있다는 것 되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정용 로봇은 지금까지 로봇은 예를 들면 킬러 애플리케이션 핵심적인 응용 영역이 잘 안 보였습니다. 가정용 로봇이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근데 올해 그런 킬러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보이는 것 같았고요. 그 시장을 가장 선도할 수 있는 폼 팩터를 만들고 있는 회사는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오른쪽 삼성전자 볼리 같은 거고요. 이 볼리는 지난 10년간 가정용 로봇과 관련된 CES의 테마는 첫 번째 반려 로봇이었습니다. 반려 로봇. 반려동물, 강아지를 대체할 정도, 고양이를 대체할 정도. 근데 이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다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반려동물과의 인터랙션과 반려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다르다는 걸 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가정용 로봇이 지향해야 될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 볼리가 결국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일종의 반려 기능을 일부 제공하면서 집안의 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홈 기능을 제공하고 동시에 이 제품 볼리의 이제 신제품 올해 말에 출시될 제품이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저 프로젝트 기능입니다. 바닥에 잠시 보이는 저 파란색이 볼리의 프로젝터가 이미지를 쏴주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족들하고 야 이거 아빠가 찍은 사진인데 볼래라고 딱 버튼 누르면 볼리가 밑에 큰 화면을 보여준다는 식이죠. 그래서 볼리가 이제 출시될 경우에 볼리와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시도인데 제가 보기에 이게 잘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스위치봇이라고 가정용 청소기 로봇에 그 외에 예를 들면은 카메라와 가정용 그 각종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일종의 스마트 홈 플러스 로봇 청소기, 자율주행 로봇 청소기에 합체된 제품인데 K20 플러스 프로라는 제품인데 과연 저런 형식의 융합 제품이 인기를 끌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고요. 중국 TCL 이번에 선보인 AI미라는 AI 동반 로봇인데 전체적인 항아리 모양의 제품은 스마트홈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저 위에 보이는 조그만 반려 로봇 같은 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사람을 감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독특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과연 저런 기능들을 과연 사람들이 가정용 로봇으로 쓸까라는 부분에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올해 눈에 띄는 제품들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SK그룹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게 SK그룹의 이 옆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HBM 칩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보이는 게 유리기판이에요. 그래서 이날 최태원 회장이 저 유리기판을 미국에 판매 계약을 했다고 한 것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막 들썩거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저 유리기판이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는가에 따라서 SK그룹은 완전 초울트라 대박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목해보고 있고요. 요새 유튜브 보면은 이 유리기판 관련된 관련주들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정보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군요. 이제 그만큼 이미 시장에서도 핫 이슈가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자이스라는 대만 회사로 알고 있는데 홀로그램 스마트 유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가운데 여성이 보고 있는 뒷좌석의 왼쪽 창문이 스마트 유리인데 여기에
카메라 기능도 있고 홀로그램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유리가 회사 출입구에 저 유리가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그 회사 직원일 경우 다가가면 제 얼굴을 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당연히 저런 각종 이미지 정보를 비롯한 디지털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했고요. 그다음 현대 모비스가 얘네하고 제휴해서 현대 모비스 부스에 이 제품을 적용해 놓은 조그만 데모 부스가 있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투명도가 거의 한 90에서 9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90%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혁신적인 제품이고, 오른쪽 제품도 개인적으로 시장성보다는 이거는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되게 주목을 해볼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플린트라는 회사의 피어지는 배터리입니다. 종이 배터리. 그래서 오른쪽 보시다시피 가운데 까만 게 배터리인데요. 저게 막 휘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땅에 묻으면 6주 만에 생분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걸 전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연, 망간 등으로 된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든 종이 배터리라는 측면에서 되게 주목을 받았고요. 또 하나 이 중국 회사들의 혁신적인 제품과 아이디어는 정말 놀라웠는데, 왼쪽 중국의 자이펑이라는 회사의 에어로 HT라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차는 우리 카니발 정도 되는, 카니발보다 조금 큰 정도의 차입니다. 그리고 저 차의 뒤쪽에 트렁크 같은 게 열리는 곳에 뭐가 들어가냐면 왼쪽에 2인승 드론이 들어갑니다. 2인승 뭐 드론 같은 헬리콥터죠. 그래서 저 헬리콥터를 싸고 있는 팔레트 같은 게 자동으로 쭉 내려오면은 저 2인용 드론을 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전 시장에 참여한 중국 애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왜 굳이 차에 실는 제품을 내놨느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 한 얘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이 어딘가 여행 가서 그 주변의 산악 지형을 저런 드론을 타고 한 30분 탐색하거나 관광을 하고 싶을 때 당신이 사는 곳에서 그 산악 지형까지 저 드론 타고 못 간다. 배터리의 한계 때문에 몇 시간 운전을 못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차로 이동을 해서 그때 저 드론을 타고서 가볍게 관광이든 산책이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번에 관심을 많이 모았고요. 개인용 에어로 디바이스와 관련된 폼 팩터를 이 자이펑이 이번에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미국의 제컬이라는 회사의 솔라 루프인데요. 왜 오른쪽에 지붕, 빨간 지붕이 다 얘네 솔라 셀입니다. 태양열 충전이 가능한 솔라 셀인데요. 저 모양을 계속 다른 색깔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태양열 관련된 패널들을 일부 설치를 하는데 이게 지붕 그 옥상 쪽에만 설치할 경우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앞면과 옆면이 되게 넓으니까. 그래서 옆면에 태양열 패널을 달 경우에 설치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트 신입 입주민들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요즘 분쟁이 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예를 들면 저런 걸 할 경우라면은 아파트 옆면을 아주 컬러풀하게 태양열 패널로 다 바꿀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에 사운드 하운드 AR이라는 건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일종의 드라이브 스루를 위한 키오스크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왼쪽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길쭉한 부분이 드라이브 스루 키오스크인데 저쪽 편에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이쪽에서 화자가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건 뭐냐면 당연히 이게 레스토랑이니까 메뉴판 같은 메인 메뉴와 주요 메뉴를 저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 세트 1번, 2번 하듯이. 제가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는 제 콩글리시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뭐 아이드 라이크 해가지고 1번에 저런 세트 메뉴를 하겠다고 했더니 얘가 뭐래냐면은 그 감자칩을 라지를 할 거냐 미디엄을 할 거냐. 미국은 감자칩이
미디엄 라지가 따로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나 미디엄으로 하겠다 했더니 콜라는 제로 콕을 할 거냐 일반 콕을 할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시장에 참여했던 전시 요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뒤쪽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냐고 했더니 자기가 테스트 해본 결과 거의 99.9%다 대화가 되더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나 같은 한국식 영어나 인도 영어도 알아듣냐고 했더니 다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지금도 우리가 드라이브스를 이용하면 저쪽 반대편 우리 카운터파트 쪽은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맥도날드는 이 반대편 사람과 이쪽의 주문자의 대화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사람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회사를 약 3, 400억에 3년 전에 인수하기도 했거든요. 그 목소리의 정확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걸로 해버리면은 굳이 그런 기술에 투자할 필요도 없고 뒤쪽에 알바생도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고 손님과 대화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AI 파워드 멀티모달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 키오스크가 상당히 제 눈엔 많이 띄었던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두 회사는 한국 제품인데요. 로우 카본이라는 회사는 일종의 그 실내용 식물 채소 재배기를 선보였는데, 얘네 핵심 기술은 이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CO2를 포집하는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거를 식물 재배기 안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CO2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뱉는 식으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CO2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있는 CO2를 포집하기 위한 기술들이 되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 그런 쪽으로 되게 혁신적 기술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기술이 CO2 포집 기술이라는 것. 두 번째 이제 MC라는 한국 회사는 이 회사 좀 대박 칠 것 같은데요. 버려진 스티로폼을 천연 비료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밀웜이라는 우리가 곤충 단백질 영양제 제조할 때 많이 쓰는 곤충이 있거든요. 밀웜이라는 일종의 벌레 같은 거죠. 이 밀웜에 어떤 효소를 넣어서 밀웜이 스티로폼을 먹게 하면은 천연 비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상도 받았고 상당히 좀 주목해. 왜냐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말에 한 번씩 재활용 관련된 수거일 보면은 스티로폼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걸 어떻게 다 재활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심을 모을 만한 기술이고요. 오른쪽 완전 대박 기술 카라라는 제품의 카라포드는 일종의 저도 자주 쓰고 있는 커피 제조 머신입니다. 근데 저도 커피 제조 머신에 뒤에 물을 항상 생수를 따라 넣는데 얘는 물이 떨어져도 하루에 13컵의 커피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얘가 지가 알아서 공기 중에서 수분을 포집해서 물을 만들어요. 24시간에 13컵 분량의 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상당히 재밌는 기술들이 많이 선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혁신 제품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최고 혁신상입니다. CES에서 약 400몇십 개의 혁신상을 주는데 그중에 약 30몇 개, 40몇 개는 최고 혁신상인데 그중에 주목받을 만한 제품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자료 이거는 CS 홈페이지 가면 다 보이는 제품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웅진 싱크빅의 북스토리라는 제품인데요. 저는 직접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각종 자료를 보다 보면 이거는 저는 전자책보다 일반 오프라인 책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프라인 독서를 하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대단히 좋은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보고 있는 오프라인 동화책을 이 북스토리 밑에 놓으면 저 태블릿 PC에 관련 정보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얘네가 보인
설명한 데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 같은 동화책을 딱 놓고 보다가, 소설책을 놓고 보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마법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카다브라 뭐 이런 것들을 딱 외치는 순간 앞에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그 마법이 구현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치 색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전통적인 독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되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기술이고, 웅진 싱크빅이요, CES 가서 상을 매년 받습니다. 주목받고. 근데 웅진 싱크빅이 정말 잘하는 혁신 전략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는 자체 개발된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다 웅진 싱크빅은 전통 출판 회사인 거예요. 학습지 회사, 출판 회사. 근데 주변에 그런 AR, VR 관련된 솔루션 회사들과 제휴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기업들에게 충분한 돈의 가치를 주면서, 충분한지 모르지만 가치를 주면서 그걸 자신들의 융합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CES 가서 계속 선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웅진 싱크빅도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그 파트너한 협력 업체들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혁신적인 그 움직임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눈길을 많이 끄는 회사고요. 다음에 제가 이거를 VV 어터라고 읽었다가 이 담당 부스에 있는 미국인한테 촌스럽게 왜 그러냐고, 저거 보라고, 저게 어떻게 VV냐고, WG, 그래서 워터라고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한테. 그래서 워터라는 회사고요. 페러디 리액터라는 건데, 우리가 그 주변에 PFAS라는 인공화학 물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 분해가 안 되는, 그래서 먹다 보면 사람 몸에 계속 쌓이는 거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에 평균 미세 플라스틱을 신용카드 한 장 반이나 2장을 먹거든요. 우리 모두가 뭐 회를 먹든 뭘 먹든 이걸 한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걸러내는 게 현재의 정수기 시스템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계속 필터를 또 갈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얘네는 저전압 자기장, 일종의 우리가 전자레인지 같은 방식의 그런 전자레인지라는 게 자기장을 싸서 제품 안에 있는 물이 막 튕겨져 가지고 열이 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속의 오염 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의 혁신성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이스 홀로그래픽 트랜스피어런트 카메라, 일종의 멀티펑셔널 스마트 글래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 큰 거실 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여성이, 화면에 보이는 큰 얼굴의 여성이 다가가면 여성의 모습이 카메라처럼 저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유튜브든 뭐 검색 관련된 정보들이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날씨 정보, 그리고 뭐 GPS 관련된 정보까지 다 보이는. 그래서 이 스마트 글래스와 관련해서는 이 자이스라는 회사가 어마무시하게 세상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유리문 자체가 얼굴 인식 카메라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획기적이고, 화면 글래스 전체가 홀로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일종의 디스플레이가 된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그런 회사였습니다. 일본의 쿠보타라는 회사가 선보인 이번에 혁신상을 받은 제품인데, 이것도 아주 놀라운 제품입니다. 일종의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건데요. 근데 저 바퀴가 달린 부분이 사족 보행이 가능합니다. 사족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높낮이에 따라서 이렇게 내디딜 수 있다는 거죠. 네 바퀴 영역들이 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바퀴 2개가 떠 있는데, 저거는 앞뒤 바퀴 4개가 사족 보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평지를 달릴 땐 바퀴 저 가운데 2개도 다 내려와서 평지를 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약 240kg까지의
물건을 적재할 수도 있고요. 얘네가 처음 선보인 것은 농업용 로봇이라고 선보였는데 실제 건설이나 재난 현장에도 투입이 가능한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CES를 보면서 작년부터 한국관을 둘러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요. 저는 우리 중소기업 벤처부 미친놈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정말 국고를 낭비해도 이렇게 쓰레기같이 낭비하는 부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정말 열을 받고 있습니다. 가보면 이번 한국관에는 제가 사진을 몇 군데 찍었는데 이틀째 날 갔더니 벌써 땡땡이 친 애들이 있어요. 부스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애들 놀러 간 거죠. 몇 시간 동안 반나절 이상을. 근데 그 한국관이 이 CES에서 가장 큰 국가 부스거든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부스를 다 합친 것보다 한국관 부스가 더 큽니다. 국가관으로 따지면은. 근데 그 한국관은 외국 손님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한국관 바깥에 삼성전자 시랩관이나 현대 기아차 스타트업관에는 손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관에는 손님들이 안 와요. 그냥 볼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번 CES에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장 간 사람이 만 몇천 명이거든요. 1인당 평균 출장비가 1,000몇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코노미를 타는 기준으로 따지면. 그럼 이코노미 비행기 비용 500에서 600만 원은 국적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00만 원, 700만 원을 다 US 달러로 가서 다 쓰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과연 이게 몇 조거든요. 몇 조인지 몇십 조인지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과연 CES를 참관하러 저렇게 많이 국고를 낭비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가? 한국 간의 비효율성, 국고 낭비. CS 가면은 이스라엘과 독일 같은 데는 예를 들면 한국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사무실 책상 같은 크기 정도가 보통 부스의 한 부스입니다. 한 부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이 부스를 뭐 2개짜리를 예약할 수도 있고 3개짜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독일하고 이스라엘은 한 부스를 얘네가 사면은 부스 앞뒤로 전시를 해요. 얘네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미국에 는 아들한테 비싼 돈 주면서 부스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부스 앞뒤로 전시를 하는데 손님들이 끊임없이 가서 질문을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스를 얼마나 크게 알록달록하게 가오잡으려고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컨텐츠와 어떤 혁신적인 산출물을 어떻게 선보이는가에 따라서 CES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과도한 CES 참관단, 쓸데없이 과도한 한국관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통 기업들의 AI 기반 디지털 혁신 중에는 작년에 HD 현대, 올해 대동이 제 눈에 좀 띄었는데 이 회사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여정이 뭐 완성됐거나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근데 아주 전통적인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이 잘 가고 있는지를 따질 수 있는 중요한 KPI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 많이 소개해서 가끔은 요거도 먹는 것이기도 한데요. 당신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한지를 보려면 그 산출물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때 CES 가서 전시를 해봐라. 그래서 관심을 모으면 성공한 것이고 관심 못 모으면 당신들은 씨알데기 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 저는 DX의 핵심은 새로운 고객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HD현대와 대동은 그런 변화를 잘 보이고 있는 대단히 전통적인 과거의 IT 혁신에서 별로 잘 눈에 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X 여정에서 이게 눈에 띄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되게 주목을 받은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할까봐 좀 빨리 얘기했더니 조금 3, 4분 정도 빨리 끝났네요. 예,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소영님, 네, 하여튼 뭐 수고하셨고, 매번 그, 어, 이렇게 CS를 아주 축약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머릿속에 탁탁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기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박소영님, 그러니까 우리 CNBC의 디스럽트 50,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그 어떤 리포트면 리포트, 그 다음에 어떤 주제로 이런 행사든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예. 그것의 밸류가 항상 우리 늦게 돼요. 박수님한테. 그래서 아, 그때마다 저도 얘기를 하는데, 그 아담년에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 산업 또는 자기 세그멘트 주제별로 박 소장님 모시고 이렇게 그 한 2시간이든 반나절이든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CS의 그동안의 트렌드, 그 다음에 2025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그 회사가 이 CS 2025의 임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사업 또는 그 디지털의 어떤 방향이나 구체적인 것에 대한 어떤 사회 아이템까지 포함해서 같이 토론하고 세션을 하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찌 보면 산업별로 세그멘트별로 테일러링 된 그런 세션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박 소장님, 네, 예, 이거 갑자기 얼굴이 없어졌어. 예, 그냥 예 얼굴이 못생겨서 좀 지웠습니다. 예, 아니 왜 지우세요? 그래서 예, 그 아마 이제 저 동영상을 보낼 때도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제가 명기를 하든지 공유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도 그런 세션들의 요구들이 좀 있지 않아요? 어떠세요? 예, CS 갔다 와서는 지금 몇 군데 기업에서 강의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전에 강의를 하면서 그런 토론까지를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뭐 하여튼 꽤 심도 있는 토론 세션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만 받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자기 사업에 그 함의를 좀 해석해내는 그런 것들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